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군 첩보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군 자료 공개를 역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의원이 속한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해체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된 정치권 이슈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치권에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우상호 비대위원장 서로 나는 첩보 자료 직접 연락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에 동료 의원들이 다 봤는데 본인 혼자만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 더해서 여당이 공개를 하자면 그래 공개하겠다. 대신에 첩보망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여당이 져라.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이 양상입니다. 먼저 이 첩보 자료 공개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공개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첩보 자료를 조금 비공개로라도 열람 내지는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2020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게 됐는데 자진을 월북했느냐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 국경을 넘어가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요. 당시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형 부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무원이 월북하면서 당시 북적 업 지도선하고 접촉을 했는데 당시에 월북 의사를 표현한 북한에 대한 감청 자료가 있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 감청 자료가 결국은 북한이 교신하는 내용을 우리나라든지 아니면은 미군 측에서 입수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 보면은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간접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느냐 아니냐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는데 자진 월북이 지금 이제 아닌 것으로 국방부라든지 아니면은 해양경찰청에서 확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군첩보 국민들에게 전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국회에서 또 국방위나 정보위에서는 공개해서 이 사실관계를 빨리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은 이제 전체로 다 공개를 하자. 그럴 거면 다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로 또 오히려 역제안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안보 위협에 대해 가지고 첩보라는 것은 감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북한의 교신 내용을 감청했느냐 이런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밝혀지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북측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 군첩보 감청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이 내용이 과연 신뢰하고 신빙성이 있는 자진 월북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2차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일부만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 공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 기자 질문들에서 이 내용이 당연히 있었거든요. SI 공개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유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런 신색깔론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이건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유족들이 있잖아요. 유족이죠. 유족들이 있고 한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월북했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흔쾌하게 이렇게 사람 주변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 문제가 다시 또 도드라진 것인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분이 그 공무원이란 분이 이제 사망한 걸로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진 월북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표류하다가 나 월북하겠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사회 공동 조사를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죠. 네. 그분과 또 북한군하고 이게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감청 자료밖에 없는 것이죠. 감청 자료 외에는 네.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게 확인할 게 없잖아요. 실제로 뭐 유족들도 아니다 그러고 채무 징계가 아니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정치적으로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도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일부를 봤다라고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북이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보인과 국방위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건 결말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요. 어떤 이유 간에 국민의 한 사람을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예. 대해서는 이제 죄송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서 전언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점들은 우리가 봤을 때 확실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정리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 문제가 있고 북한 문제가 있고 또 이 색깔론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국지적으로 공세가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선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거로 정리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인천 해경이 거기서 발단이 된 거예요. 해경에서 한 거 인천 해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월북 아닙니다. 월북이라고 판단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월북이 아니라 전에는 니네들 월북이라고 니네들 판단해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또 인천 해경에서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근거는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 내에서도 이건 뭐냐 도대체. 그 당시 세월호 때도 우리 해경이 신뢰를 잃었는데 또 신뢰를 잃는 거 아니냐. 그 인천 해경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문과 우려를 쌓을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니까는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거는 북한 봐주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 뭐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했었다. 네. 정치 공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또 다시 이걸 공개하자. 공개하기도 참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첩보 문제인데. 그 공개하게 되면 감청은 우리의 그 레이더망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북한에게.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하게 있는데 자꾸만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북한 봐주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종북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고 이런 반북적 정서를 또 한번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의도가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열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겁니까? 정보 공개에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뭐 앵커님도 기억해 보세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했을 때 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네네.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되니 안 봐야 되니 누가 들어가야 되니 본 사람은 또 본 사람들이 또 나와서 다른 얘기하고 말이죠. 그걸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감청자를 국민에게 전문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못하죠. 국회의원들 들어가서 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소수 대표단만 구성을 해서 열람을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에서 의원들이 본 것은 직접 열람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한번 2차 가공된 자료를 전달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소수만 보겠다. 전체 공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NL 발언 그걸 예. 잠깐 말씀드리면 뭐냐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맞다. 이건 북한 봐주게 한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당시 최선한 거기서 또 것이다. 갈릴 수 있다, 그렇죠. 의견이. 이건 우리가 그 경험이 네. 있는. 그래서 그 NL 발언 때문에 그때 한 5개월인가 4개월 동안 그 논란만 벌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논란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예. 전혀 국회가 돌아가지 않게 정쟁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태를 또 계기로 과거의 일들을 또 보고 있어요. 여당에서는 2019년에 탈북 선언이 이제 선원들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강제로 북송을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께서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과거에 뭔가 의혹 사항, 또 숨겨진 것들, 또 덮으려고 했던 의혹 또는 뭐 프레임으로 왜곡하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물론 정상회담을 뭐 세 차례나 하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또 정부가 조금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 심지어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굴종적인 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예. 뭐 뒤집기라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오는 규칙과 법대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이제 2019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이제 기순을 했습니다. 기순 의사도 밝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순한 선원 2사람이 북한에서 16명의 선원들을 살해하고 기순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순 의사를 밝혔다고 밝혀졌는데 기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판단의 문제잖아요.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북한으로 다시 추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분들은 돌아가서 뭐 어떻게든 법적 처벌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과도한 당시 남북한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어떤 눈치 보기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마땅하고 그다음에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르면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협약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런 규칙 또 법적인 위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아까 지금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뭐 자진 월북이냐 네. 아니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받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따질 만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뭐 북한, 안보, 전 정권의 그런 관련한 사안들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선을 좀 확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는 2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가 종북 정권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뭐 이해는 이, 그러니까 뭐 강대강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사건을 자꾸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남북 관계의 악화대안을 가지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을 다시 또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사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리워서 한국 사회가 그리워서 기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도 분명히 나왔지만 이들은 그 무슨 하여튼 뭐 그 당시 내용이 나왔지만 선장이라든가 선원도 16명을 살해하고 일로 도망온 거예요. 이들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런 다음에 기순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뭐 휴전선을 통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뭐 중국을 통해서 온 사람이라 탈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에서 한 적은 없잖아요. 상당히 골치 아픈 사건이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살해범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살해범이니까 한국 국가에서 그걸 재판을 해갖고 이 사람들 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예. 당시에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고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북미 관계도 원활하게 풀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 대사급을 교환하는 정상 국가 간의 교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준정상적 성격을 관계가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미국인이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한국에 왔다. 그럼 범죄인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정도 준하는 남북 관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니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워서 남한 사회를 그리워해서 온 사람이 아닌데 16명을 살해하고 왔단 말이에요. 도망온 거 아니에요. 살라고. 네. 자, 그런 관계에서 남북 관계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고려가 될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예. 뭐 반인륜적이다. 반인륜적이랑 다른 거죠. 예? 이런 거로 또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원구성 협상은 3주째 멈춰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 단판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라톤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단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 경기도 좋아요. 언제든지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죠. 오히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너무 뒤늦게 공개적인 이 만남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만시지탄인 거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들었습니다. 만시지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뒤에 나왔던 이야기가 양보안을 가지고 와라. 국회의장 빨리 선출해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고 청문회 열거나 아니면 양보안 가져오거나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원구성 협상,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구성 양보안 가져오라라는 야당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결국엔 또 쳇바퀴 도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진 자냐, 여당이 가진 자냐, 아니면 국회에서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진 자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을 어느 쪽이 갖고 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물 밑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합의하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1대 전반기 임기는 지난 5월 29일 날 끝났거든요. 지금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준탈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회의장, 또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구성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지난 작년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반기 원구성 때는 상임위원장이 총 18석인데 11대 7로 나누기로 하면서 법사위원장 전반기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국회를 보면은 민주당이 절대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가져가게 되고 2명의 국회 부의장 중에 1명도 가져가게 되고 또 법사위원장도 가지게 되면은 국회에서 절대 의회 독재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률들은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또 법사위원장이 통과를 시키면은 얼마든지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전체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주는 게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원구성이 협상이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내 전략이 굉장히 미약하고 미흡하고 되게 세련지지 못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한덕수 그 후보자 국회 인준할 때도 그랬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청문회 과정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 문제를 주도해야죠. 야, 우리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점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인 전 분석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이후에 물론 잘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이 야당입니다. 국민의힘과의 원내 결섭이나 협상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한 진짜 책임감을 갖고 국회를 주도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 잘 못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한덕수 인준 문제 갖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내탁 공방하고 있잖아요.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누가 했기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식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 구성 빨리 해야죠. 원 구성 해야 되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런 것이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갖고 그러지 말고 그럼 이건 타당하니까 받아들여라.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명분과 정당성 갖출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여야의 균형과 견제도 있겠지만 더 큰 범위에서는 국회의원들 왜 뽑았습니까? 저렇게 다수당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니까? 대통령 권력 제어하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나가지 않게 독주 막고 국회가 그걸 대표성을 갖고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잠깐 민주당 원내 전략이 난 오락가락한다고 보여져요. 저렇게 네. 끌려가면 안 되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아니 양보하겠다. 그럼 법사위원회를 그러면 우상호 위원장 얘기한 거 법사위원회를 고치자. 뭐 그냥 그랬잖아요. 상원식으로 그걸 해갖고 말도 안 돼. 국민의힘은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 그게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지 나가든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도 그렇게 하다가 예. 결국은 민주당에서 강행 표결 처리 갔어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다 결국은.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한석도 못 가졌잖아요. 예? 뭐 어떤 판단을 해야죠. 이렇게 국회가 공전돼서 국회의원 후보자 청문회도 못하는 상황을 하면 그거는 민주당 책임으로 가는 것이죠. 예. 국회 주도권은 민주당이거든요. 현재 그 책임을 갖고 권한을 갖고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뭐 갖고 와라. 나는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 전략이 별로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국회에 법사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핵심 상임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뭐 국토교통위원회라든지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또 뭐 정무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대 7 분배하기로 했던 그 숫자 속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그쪽에다 넘겨주는 여야 간의 어떤 대화, 협상 이런 게 필요한데 서로 고집만 하다 보면은 국회가 계속해서 원구성이 지연되게 되면은 국회도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해야 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청문회 기한이 종료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 출근길에 또 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의회 원구성을 기다리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원구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미 지난 13일에 청문회 거치지 않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는데 또 강행을 할 것이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주말까지 이제 여야가 협상에서 원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6월 말까지는 만약에 원구성이 된다면은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은 상임위원회를 통한 간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좀 뭐 국회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6월 말까지라도 정말 원구성이 안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지고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건 대통령보다도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그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지금 박순애, 김성희 장관 인사청문회 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난 주말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법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원만히 돌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 교수께서는 사실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뭐 다양한 그 논란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뭐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가요? 음주운전까지 한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임명한다.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런 문제도 좀 책임 있게 발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좀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 하원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원 의장이 상당히 정치적 발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당이 되면 하원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정치적 위상을 스스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자꾸만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 종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회 스스로. 물론 이거는 이제 여당이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 좀 정치적으로 밀린다. 대통령 권력이 워낙 세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예? 권한도 행사하고, 예. 그러면서 오늘 안 된다,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 다수당으로서의 국회 권력,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니까요. 이 인사청문회도 그래요. 얘기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뭐 재정부 요청을 해라. 라든가 그런 책임 있는 자세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회복된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뭐 대통령은 여당한테 끌려간다, 우리는 거의 반면에 야당만 한다. 국회는 다수당인데요. 여소야 되잖아요, 지금요. 예. 과거 여소야대 때, 그러니까 한마 말씀 87년 이후에 여소야대 때 절대로 그 당시에 DJYS, JP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노태우 정당한테. 그런 부분들을 하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자꾸 들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 21일 오늘 사실 청문 보고서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인데 오늘 요청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게 5일인데 그 5일 전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에 청문 보고서 요청안을 재송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또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으로 또 진행이 될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연 원구성 협상을 그 전에 끝내서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좀 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도 바꿔보죠. 최강욱 민주당 의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여전히 지금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먼저 윤리위의 이런 결정, 어떤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이 뭐 대선 또 지방선거 패배 후 강력한 지금 쇄신이 필요한데, 강력한 쇄신을 하려 그러면은 징계를 굉장히 강하게 또 선명하게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혁신위가 구성돼서 새로운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혁신의 경쟁이 붙다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상승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이론인데, 한쪽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다른 쪽에서는 더 강한 자극을 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준석 당대표의 성비위, 또 뭐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혁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패배한 정당 입장에서는 더 강한 혁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절한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윤리 규정에 하면은 4가지 종류의 징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게 제명입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당원 자격 정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직 자격 정지. 네 번째는 경고인데 두 번째로 높은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당원 자격 정지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단지 당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당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어떤 뭐 징계인데, 충분한 징계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민주당 당원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치명적이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농담 삼아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이유를 보면은 성희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사실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뭐 2차 가해는 아니지만
심적인 고통을 줬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내외 파장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 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안건이 회부되게 되면은 아마 의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근데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그러니까 그 말투가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그거는 상당히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이제 최강욱 의원은 생각하겠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당시에 거기에 참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고 성희롱이라고 하고 또 부적절했고 또 그것이 당내외에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네. 이 윤리심판원에서 이 문제를 중징계를 안 내릴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여태까지 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탁탁 털고 확실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이 지난 각종 선거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는 그 지난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여성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젊은 여성 당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잘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최강욱 의원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결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 심판 결정을 앞두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계속 중징계해야 된다, 혁신을 이걸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 이런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이나 국민의힘 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가 있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 글쎄 뭐 이것이 뭐 혁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당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죠. 혁신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정당 개혁을 하는 것이 혁신인 것이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자기가 계속 문제를 삼았으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한 것인데 뭐 윤리심판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재 비대위원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입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도 이거보다 사실상 더한 거죠. 그 의혹 사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도가 높고 이건 단순하게 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인 것이고 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뭐 이준석 대표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압박을 주기 위한 결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저는 판단이신가요? 그렇다고 보지 그건 않습니다. 아닙니까? 뭐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물러가고 안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크게 전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원래 출신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최강욱 의원의 그 부적절한 발언 이게 대해서 강력한 경고 내지는 징계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민주당은 원래 뭐 성평등 또 소수자, 약자 이런 보호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당의 흐름 줄기로 봤을 때 이런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표현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새벽에 이제 6시 좀 넘은 시각에 SNS에 올린 표현입니다. 최강욱 의원의 징계 환영하지만 아쉽다. 무거운 처벌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선 참패를 이끈 철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이번 이 최강욱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강경파 의원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철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징계위의 이 결정 이후에 이런 철원회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당내 개파 갈등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그만뒀지만은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복귀하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명하게 내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 이제 대상이 되는 게 민주당 속에서 민심을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왜곡된 정치를 하는 부분, 잘못 부분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타해 왔거든요.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도 여러 가지 뭐 방안을 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있는 온정주의, 즉 자기들끼리 잘해먹는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그 측면에서 586들이 퇴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금수완박,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민생과 상관이 없고 지방선거 때 패배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개혁적인 기조를 갖고 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 내에 최강욱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또 황운하 의원, 약간 좀 강성 의원들이 소속된 철험회라는 모임도 해체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소수 지지자들, 쉽게 말해서 팬덤 정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 일반의 뜻과는 상당히 괴리돼 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다. 이렇게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네. 계속 타겟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지만은 예. 이 이재명 의원, 지금 의원이 됐죠. 의원을 절대 지지하고 있는 이 철험에 최강욱, 김남국, 황운하 의원이 소속돼 있는 모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비판하고 것이다. 공격하는 것은 예. 당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어떤 노선, 또 선명성, 또 조직적 갈등의 요소들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 저는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성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뒀잖아요. 네, 물론 페북에 올리는 것은 자유롭지만은 네. 그러나 아직도 어떤 그 좀 적절하거나 정당성을 얻는 발언은 아닌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강욱 6개월 국회의원 6개월 징계 중징계했으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 철험회를 왜 넣습니까? 철험회를 봐서 강성 무슨 그러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철험회는 초선 의원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거. 지금 민주당에 무슨 계보, 무슨 계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거 해체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더 상당히 민주당 내를 지금 골마 터지게 하는 현재 전당대회 룰뿐만 아니라 지도부 구성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개파 정치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안 하고 처음에는 강성으로 자꾸 모으는데 다른 측면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하자, 네. 사법 개혁하자. 그럼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마치 그냥 뭐 최강욱 의원과 일치하면서 강성으로 몰아버리는 거.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강욱 의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국민의힘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준석 대표 이제 내일 이 윤리위 징계 논의가 내일 저녁에 열릴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파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윤리위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과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슈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2013년 이준석 당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느냐 이 여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시하거나 교사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그 지시를 받아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900만 원 상당의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다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용도로 받았느냐. 요 세 가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윤리위원회가 뭐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결정과 판단보다는 이런 사실 자체로서 당대표가 당의 명예를 실추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이준석 당대표는 상당히 반발하면서 뭐 가처분 소송이나 또 투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집권한 여당이 이 정권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당내 분란, 당내 권력 투쟁으로 또 국민의 빈축을 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예. 낮은 징계, 경고 이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에게 그래도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 대전지검인가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가세현에서 발표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무실장이라는 분이 하여튼 그런 그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준석 대표는 저걸 정치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이제
대선 때 다 이용해 먹고 윤핵관들이 나를 이제 없애려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아마 내부 권력 투쟁이 쉽게 저는 결말을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과연 당내에서 윤핵관들이 잘 관철시킬 것이냐 이런 점도 주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연일 당내에서 계속해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도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는데 함께 보고 이 관련 이야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별다른 보도 발언할 것이 없고요.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특허가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단속해볼까요, 언론인들이 한번? 사실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자, 저런 모습 참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지켜주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또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또 지도자의 한마디는 천근 같아야 한다,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또 서로 또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아하. 이게 참 표현하기 굉장히 참 예. 어려운데요. 이게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권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성비위 의혹을 가지고 윤리에 제소돼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최고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안철수 대표와 갈등 부분 네. 또 뭐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과 이런 갈등 마찰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좀 당대표로서 좀 중심을 가지고 좀 진중하게 네. 회의를 잘 이끌 필요가 있고 또 최고위원들도 뭐 너무 나서가서 자꾸 이준석 대표를 음해하고 괴롭히고 강박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좀 정치적인 정도와 어떤 그런 상식 속에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게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 했던 분이죠. 배현진 최고위원이 윤핵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전 당대표 하지 말라는 거죠. 저렇게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당시 당대표 아직 그만둬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 합리적 해결책들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굉장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유용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